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허생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이 바로 뭐였어요? 허생이 이제 도적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들이 이제 허생에게 줄을 지어서 절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이 뭐였어요? 국가는 임시 방편적인 처방을 하였지만 허생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내용까지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 69페이지 이제 보게 되면 허생에 대한 이제 인식의 변화로 요걸 확인할 수 있죠.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허생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이제 장군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도둑이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금밖에 못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은 어때요? 무한대로 돈을 짊어지고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 못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또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고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자 지금의 상황이 어때요? 도적들의 지금의 상황 어떠니?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해서 무엇에 올라가 있냐면 도적의 명부에 올라가 있는 거죠.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어디로 가야 된다. 섬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100금씩 가지고 와서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 한 사람, 소 한 마리 결국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족 기반의 농경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허생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사회이다? 가족 기반 농경사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 그동안 허생은 자 일단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지금 따옴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따옴표가 없다라는 거는 누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자,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양식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하고 빈 섬으로 들어가는 요 굉장히 긴 시간의 내용을 몇 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너 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런 걸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요약적 제시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갔다. 국가가 하지 못한 거를 허생이 했죠. 해서 결국에는 허생이 영웅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이걸 하지 못한 집권층의 무능 역시 부각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내용 바뀌죠. 이제 섬의 내용으로 바뀝니다.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자, 장기도라는 곳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있었다. 그럽니다.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라는 건 결국에 어디? 일본에 가서 팔았다. 해외 무역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생이 꿈꾼 두 번째 이상향의 모습은 뭐? 해외 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한 사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을 진휼하고 은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다. 자, 얘다. 여기서 장기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얻은 돈이 얼마야? 100만 양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자 조선의 경제를 마비시켰던 돈의 규모가 얼마였어요?
만냥이었지. 그러면 일본의 경제 규모는 조선의 거의 100배 수준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는 굉장히 취약하고 주변의 경제는 이제 그에 비해서 상당히 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게 되면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자, 자그마한 시험을 이제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뭘 했는지 여기 내용 한번 봅시다. 자그마한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자, 매점 매석을 했죠. 일단 과일과 이런 것들 매점 매석을 했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던 거. 조선의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인 문제, 도둑이죠. 이거를 경제 문제,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축제한, 그러니까 쌓아둔 돈으로 영농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의 이상국 건설을 시험했다. 그치? 그래서 아내와 소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해외 무역, 어딜 통해서? 장기도라는 곳을 통해서 해외 무역을 한 것. 요게 이제 허생의 테스트 내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자, 문자를 만든다, 의관을 제정한다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의 국가,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얘들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조선이라는 왕조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뭐예요? 반역이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땅이 좁고 덕이 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상국 건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유가 땅이 좁고 덕이 얇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죠. 이거는 실질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표면적인 이유고, 자, 국가를 건설한다는 건 일종의 반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이상국 건설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반역죄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이유는 당대 사대부의 비판을 염려해서 국가 건설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그냥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정도로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생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이상향이 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우리나라의 문화죠. 자,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에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유유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종의 윤리사입니다. 그래서 허생이 꿈꾼 세 번째 사회의 모습은 제 장유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자, 50만 냥이래. 자, 조선의 경제 규모는 만냥이었죠. 50배지. 그렇기 때문에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바다가 마르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죠.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도 쌓아둘 곳이 없건을, 자, 경제 구조의 취약성 비판하는 겁니다. 이 돈의 규모를 이제 소화를 못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그를 아는 사람을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함이래. 얘다. 그를 아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관념적인 지식인을 비판하는 겁니다. 당대 유학자들, 그러니까 양반들이 뭔가 실질적인 학문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학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화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 맞는 사자성어 뭐 있어요? 식자우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식자우환. 뭐예요? 그를 아는 게 화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무투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사람을 구제하였다. 여기 맞는 사자성어 뭐예요? 구세재민이란 말을 쓰죠.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냥이 남았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이제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봅시다.
작품 속의 상황, 즉 시대적 상황이죠. 언제냐면 18세기 이제 근대 태동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이행기 화폐가 유통되고 즉 돈이 이제 발달하는 거죠. 수공업이 발달하고 신흥상공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그다음에 유학에 있어서도 이제 시각사상이 대두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매점매석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 구조가 취약했다라는 당시 조선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황은 어때요? 군도, 도둑이 많다라는 거는 하층민들이 어떻다?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실질적인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빈섬의 내용을 보면 완전한 이상향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허생이 떠나죠. 그래서 가족 기반의 농경사회, 장유유서, 윤리사회, 그다음에 해외 무역을 통한 부유한 사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이어서 가보게 되면, 자,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자, 이제 누굴 찾아가요? 변씨를 찾아가죠. 자,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자,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하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 그래서 이제 돈을 날린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러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다. 장사치, 즉 여전히 장사하는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시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허생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런 전통 계급 의식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사농공상이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런 재물을 여전히 굉장히 무시하는 전통적인 계급 의식을 이렇게 보여준다 볼 수 있겠죠.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돈을 살찌우게 하겠어. 그러니까 허생이 생각하는 가치는 뭐예요? 이게 절대적인 우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에 은 10만 양을 변씨에게 주며, 자, 얼마 빌렸어요? 10,000냥 빌렸었지. 10,000냥을 빌렸는데 얼마 곱하여? 곱하기 10배를 이제 갚는 거지, 그치?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배를 갚아주면 어떤 보통 사람도 이제 다 좋다고 이제 받을 수 있겠지만, 자, 이 이제 변씨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양심적인 상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돈을 받지 않는 거죠.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계획? 나는 양반이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장사꾼을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계급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보면, 자,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보았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오? 허생원 댁이랍니다. 자, 이제 오두막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한 형편의 글읽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나 됩니다. 5년. 그러면 허생이 집을 나간 지 5년. 즉 그 시험을 펼친 기간이 5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그래서 이제 허생에 대한 정보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바로 이 늙은 할미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객관적 정보 전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누구 있었어요? 사공이 있었지. 그래서 뭐예요? 서술자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지. 즉 뭐예요? 허생에 관한 정보를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한 가지만 이제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허생 같은 경우는 재물에 있어서 굉장히 이중적 관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는 긍정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는 부분. 일단 뒤에 거 먼저 보면 어떤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재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죠. 자신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그리고 굉장히 폄하하죠. 그래서 자기 개인에 한해서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 여기 우리 앞부분에 봤었죠. 만금이란 돈이 사람의 돈을 살찌울 수 없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허생은 정신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놓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무슨 사상이 밑바탕이 되는 거냐면 유학 사상이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생의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뭐 유학 사상에 사로잡힌 뭐 양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공적인 측면에 있어서, 즉 백성을 구제하거나 이럴 때는 재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마구마구 쓰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사상이 밑바탕이 되는 거? 실학 사상이 밑바탕이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어떤 진보된 모습과 기존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작가 박지원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재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급의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내용을 가보게 되면, 자,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자, 무슨 스무고개 노래하는 것 같죠? 드디어 이름 중에 뭐가 났어요? 성 하나 알았습니다.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금을 취하려고 하겠어. 나는 돈 자체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그렇게 살면 충분하다. 여기에 맞는 사자성어 뭐예요? 안분지족 안빈낙도죠. 그냥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보면 어찌 재물로, 여기 또 나오지. 재물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신을 괴롭힌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역시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재물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보면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며 언짢아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오. 자,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여전히 부정적 인식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하며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거야 아주 알기 쉬운 일이죠.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자, 외국으로 통하지 못한다. 뭐 없다는 거예요? 해외 무역 없다는 거지. 수레가 나란을 다니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레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의 물건이 나면 그 자리에서 소비가 되는 거지. 유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통구조의 취약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이 되고 이 안에서 소비된다.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급자족의 원시경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보면 대개 천금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백금이 10개가 되어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죠. 자, 이게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 작은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천금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지. 그러면 뭐냐면 요즘 식으로 우리 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자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으면 이걸 쪼개는 거죠. 자, 10만 원으로 내가 슈퍼를 운영을 하는데 10만 원으로는 자 과일, 요즘 과일 뭐 있어요? 뭐 사과 사고, 그다음에 10만 원 갖다가도 또 뭐 라면도 사고 이런 식으로 돈을 쪼개서 사. 근데 내가 사과를 못 팔았어. 대신에 라면을 다 잘 팔았어.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나 만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 할 수 있으니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할 수 있죠. 못에서 생산되는 만 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만 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하고 약재 만 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며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체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제 사과를 싹쓸이했어. 그러면 이제 기존의 시중에 풀려있는 거는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물건이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다 이거를 쟁여두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장사치들이 물건을 팔 거는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요. 자, 독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구워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빌려줬을 것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만하죠. 나 스스로 요량해 보아도 내 재주가 100만금이란 거금을 벌어들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자 하늘에 달려있다. 이거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방식이죠.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운명론적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난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성패는 역시 알 수 없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보게 되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허생의 시각, 세계관까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경제관은 뭐예요? 매점매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해외 무역, 유통구조. 유통구조는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했냐면 술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명론적인 세계관.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 이야기했죠. 이제 그 다음에 정치관이 나올 텐데 봅시다. 시방 지금이죠. 사대부들이 여기부터 이제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뭔가 당대 시대 모습으로 가는데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자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이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이제 허생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인조가 뭐예요? 어디? 청나라를 향해서 3번 이제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뜻 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이 원수를 갚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 청나라는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자, 자고려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겠어. 자, 이제 예를 듭니다.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 조성기 예전에 이제 수능에 창성감의록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성리학의 대학자입니다. 학문의 이론을 집대성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자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평생 벼슬 없이 배잔방이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자 두 번째 누구 나와요? 반개 유영원 예를 들죠.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건만 바다 한 기퉁에서 일생을 배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인재들이 쓰임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재 등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구황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허생의 정치관을 보게 되면 자, 인재 등용, 자,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인재 등용을 중시하고 무능한 결계 지배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변씨는 휴 하고 크게 탄식을 하고는 돌아갔다 해서 이 변씨의 역할은 결국에 허생이 가진 가치관을 이제 진술하게끔 유도하는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정승이완이라는 뉴페이스 등장하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건이 또다시 나오겠죠. 자, 보게 되면 변씨는 본씨 정승이양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공은 자, 이공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 참고로 이야기하며 고전 소설에서는 자,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한 가지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여기서는 이완이라고 이야기했지. 여기서는 이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죠. 어영청 대장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존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등장시키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가 사실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무능한 집권층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지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항이란 건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을 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자, 쓸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 뭐예요? 동량지제라는 말을 쓰죠. 중심이 되는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자,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공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기이한 일이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니까? 소인이 그와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른다. 이름도 모른다. 뭔가 평범한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인이라고 표현하죠. 남다른 사람을 달을 이자죠. 이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이는 필시 2인일 걸세.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하였다.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면서 자,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변씨는 자, 일단 이완대장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자, 이완대장이 왜 이곳에 왔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허생의 반응은 뭐예요? 못 들은 척하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집으로 뭐 예를 들어서 총리가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 아, 왔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그런가 보지. 이런 반응은 아니죠. 거의 버선발로 우린 뛰어나갈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아,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생의 반응은 이제 이런 거는 뭔가 정상적인 반응의 모습은 아니죠.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일종의 집권층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해. 밖에서 기다린다. 어떤 지위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성어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지. 민망해서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어. 그러니까 한참 오랫동안 문전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는 거지. 이것들은 다 집권층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굉장히 오만하죠. 그래서 보면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자,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완과 허생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내용 잘 정리하도록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